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박지원의 창의적 생각과 글쓰기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될 박수밀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이제 인물은 박지원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한번 연암 박지원의 사유에 좀 초점을 맞춰서 연암 박지원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지금 얼마나 대단하길래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 또 오늘날의 관점에서 얼마나 유효할까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또 저는 연암 박지원이야말로 정말 세계 최고의, 지금 문호라고 아까 얘기를 했죠. 최고 수준의, 그래서 그런 어떤 글쓰기의 어떤 그런 일단도 같이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한 것들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사실은 이 문장을 보내드린 연암 박지원의 글에 나오는 건데요. 저는 이 문장이야말로 연암 문학의 어떤 모든 핵심, 또 연암 글쓰기의 어떤 그런 단서가 이 문장 안에 담겨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연암에 대한 평가가 그 전 세기에도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창간 김태경은 조선 500년이라는 역사를 통틀어서 퇴계와 율곡, 이 창간 김태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인물이 퇴계와 율곡은 우리 조선 성리학, 그렇죠? 주저 성리학 시대의 모든 기반을 닦아놓은, 그래서 우리 집회도 나오시는 분이고, 또 충무공의 용병은 우리 이제 얼마 전에도 이순신 영화가 나오니까 1,800만 명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최고의 관객을 동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인물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연암의 문장을 아울러서 어떤 조선의 3대 자랑거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을 이야기를 하겠죠. 하지만 이제 이 유학의 시대에는 이제 훈민정음은 오랑캐 문자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요, 이 연암의 문장은 정말로 이 조선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아까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우리가 정말 중국 하면은 소동파를 얘기하고 영국 셰익스피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듯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 하면은 연암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위상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계속 밝혀보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충무공만 하더라도 해전, 그거는 3대 해전, 얼마 전에 했던 명량해전이 3대 해전사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 사실은 세계적인 인물에 놓을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운양 김윤식 선생님은 그러니까 중세기의 모든 문장가들이 그러니까 성리학의 핵심이죠. 성리학이라고 하는 패러다임 안에 있었는데 오직 연암만이 벗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인간은 그 시대의 패러다임을 절대 벗어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너머를 사실은 생각하기 어려운데, 그러나 연암이 오직 이 중세 어떤 성리학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났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한번 저와 함께 한번 같이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정말 그런지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암 박지원이 탁월한 문학적 성취를 이루고 고전을 대표하는 사상가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연암만의 생각 방식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암은 정말 남들과 똑같이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남들이 가보지 못한 곳을 가봤다는 뜻이 아니에요.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새롭게 본 사람. 그러니까 누구나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사물을 새로운 시선으로 본 그 시작이 연암을 정말 위대한 문장가로 열게 한 비결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연암이 그렸다고 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화도라고 써 있는데, 이제 대나무도 그려서 이제 학자들은 국죽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연암은요, 이제 삼라만장이 문장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글이라고 하면 어떤 걸 글이라고 합니까? 기호화한 거, 그렇죠? 그래서 예쁜들은 그 글이라고 하는 거는 성인의 정신 세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사상경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성인의 정신 세계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 글을 통해서 성인의 어떤 세계를 닮아가고 또 그 표현을 본받으라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연암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문장이 굉장히 저는 묘해요. 왜냐하면은 글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새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벌레의 더듬이와 꽃술에 관심이 없으면 문장에 정신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연암은 수많은 것 중에 왜 벌레의 더듬이와 꽃술을 이야기했을까? 제가 이해한 바는 이렇습니다. 사실 이 벌레라고 하는 거는 모든 존재 가운데 가장 좀 쓸모없고 무가치한 거예요. 근데 연암은 오히려 그 벌레의 더듬이에 관심을 가질 때 문장의 정신을 비로소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굉장히 흥미롭게요, 연암의 열알기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연암이 이 우주의 모든 것은 티끌로 되어 있는데 그 티끌이 모여서 벌레도 되고 사물도 되고 또 인간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도 벌레의 일종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연암이 어떤 진리를 이야기하는 배경에는요, 사실은 우리가 일상의 시선에서 가장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것들, 예컨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가장 더럽다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가요? 가장 더러운 물건, 사물 하면 제일 딱 떠오르는 거, 뭔가 냄새나고 더럽고 똥이죠. 연암에게는 이 똥이 오히려 진리를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이에요. 가장 장관이 되고요. 그러니까 연암이 여기서 벌레를 이야기한 거는 사람들이 가장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거, 가장 쓸모없다고 여기는 그 시선에 관심을 두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 꽃술일까? 그 고전 시대에 이 꽃을 기른다고 하는 거는요, 사실은 어떤 그 인간의 어떤 내면을 이렇게 수양하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그 조선조 선비들은 늘 꽃에 인간의 정신을 담아서 거기에서 어떤 내면을 갖다가 이렇게 수양한다거나 또는 어떤 인간의 인격을 발견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사군자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꽃에 인간의 덕목을 넣어요. 군자들이, 사람들이 꽃을 볼 때 꽃술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꽃이 가지고 있는 향기, 아름다움, 그 꽃의 특성에서 인간이 무언가 배울 거를 발견하거나 내면을 길러요. 근데 연암은 꽃술을 얘기했죠. 이거는 뭐냐? 이제 흔히 말하는 그 경물치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경물치지가 아닌 완물의 관점에서 꽃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암은 어떤 사물을 볼 때 윤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 꽃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생태적인 본래의 특징, 그거를 면밀히 관찰하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게 연암 글쓰기의 가장 기본이자 출발점이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앞으로 여러분과 지금 이야기를 나누면서 계속해서 아마 증명을 해드릴 것 같아요, 제가. 그럼 첫 번째로 연암의 어떤 새로운 창조적 사유의 가장 일단 출발은 지식을 의심하라고 제가 썼는데요. 중세기에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거를 의심한 유일한 사람이 바로 연암 박지원이에요. 독서 좋아하시죠? 책 읽는 거. 그렇죠? 근데 연암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후세의 독서. 그러니까 그거는 연암 당시의 사람들일 거예요. 독서를 하는 사람들은 알고 보면은 별것도 없는 식견, 거친 마음으로 사실은 조모준과 쥐똥을 모아 모으는 행위에 불과하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연암은 이런 얘기를 해요. 포이 씨가 죽은 뒤, 포이 씨가 이제 그 한자를 처음 만들었다는 사람이에요. 그 포이 씨가 죽은 뒤로 문장이 다 흩어져 버렸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지금의 어떤 문자라고 하는 게 애초에 문자는 그 한자가 상형 문자였던 거 아시죠? 상형 문자, 그러니까 그림 형태. 그러니까 애초에 문자는 사물의 본질을 담아내고 있었어요. 일치했어요. 근데 이게 자꾸 기호화되면서 사물의 본질과 벗어났죠. 그러니까 연암 생각에 그 문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물의 본질을 더 이상 담아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형해화되고 그 죽어버린 그 문자만 처박혀서 읽는 행위는 사실은 조모준과 쥐똥을 모으는 행위다. 장자식으로 말하면 장자는 우리의 어떤 그런 무언가를 들여다보는 행위가 성인의 찌꺼기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저는 그것과 굉장히 통하는 생각이라고 가지고 있고요. 연암은 그 지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불신을 했던 사람이에요.
호질에서도 북각선생을 보면은 그 북각선생은 선비의 이상인자예요. 손수 저술한 게뭐 15,000권, 그리고 뭐 사서오경을 부연한 게뭐 15,000권, 이런, 그러니까 그 당시 조선조의 선비들이 가장 이상향으로 뽑는 그런 어떤 선비의 전형이 북각선생인데, 그 북각선생이 거기서 사용하는 경전이라고 하는 거는 경전을 활용해서 막 이렇게 이제 막 해요. 뭐 호랑이한테 국어를 할 때나 또는 동리자와 이렇게 사랑을 나눌 때. 근데 연암회계의 어떤 이 북각선생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자기의 위선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만 활용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연암회계 전편에 드러나는 생각이 뭐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인간의 삶이나 제도를 좀 더 바른 쪽으로 끌어가질 못하고 뭔가 오히려 어떤 인간의 삶을 좀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허생전에는 화근이라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그러한 어떤 연암의 반성적인 성찰이 이런 형태로 드러난다고 보는데요. 자, 보십시오. 오늘날 마징의 지식의 기준 하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떠올리겠습니까? 지식의 기준, 표준, 규범 하면은 딱 떠오르는 거. 수많은 책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도 교과서, 맞죠? 그죠? 교과서예요, 교과서. 교과서에 대해서 의심을 품어보신 분 없죠? 중세기에 이 교과서, 가장 지식의 기준이자 입문서 역할을 했던 게 뭐였습니까? 천자문이었습니다. 천자문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서당에 들어간 모든 아이들이 반드시 배워야 하는 필수. 그래서 사실 천자문 안에는 그 모든 어떤 제도와 문화 모든 게 다 들어 있어요. 우리 게 아니라 중국 거라서 문제이지. 근데 이 천자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체계에 의문을 품은 분이 있어요. 일단은 누굽니까? 정혜경 선생. 정혜경은 자연물을 배웠으면은, 그러니까 하늘, 땅, 그러면 뭐 산, 여기 어디요? 일월, 성신, 산천, 구릉, 이렇게 같이 같은 계열로 묶이는 글자를 가르쳐야 될 텐데, 딸랑 천지 가르쳐 놓고 그 다음에 갑자기 뭐죠? 거무련 누랑, 색깔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황을 가르쳤으면 그 다음에 뭐 흑인이 백인이 해가지고 색깔을 가르치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뭘로 갑니까? 우주로 넘어가요. 지부, 집주. 그러면서 연암 선생이 도대체 이게 무슨 방법이란 말인가 하면서 천자문의 어떤 구성 체계, 방법론에 대해서 의문을 표합니다. 사실은요, 이게 연결돼 있어요. 그 절친이었던 그 사후였던 담원 홍대영도 큰 의심이 없는 자는 큰 깨달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의심을 할 때 크게 깨닫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오류라고 하는 거는요, 쉽게 드러나 있습니다. 진리는 깊게 감춰져 있습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진리라면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어쩌면 진짜 진리는 감춰져 있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중세기에 화이론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화이론이라고 해서요, 세계를 이 문명과 야만으로 나누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중화라고 부르죠. 중국이야말로 문명이고 나머지 나라들, 그때는 이제 뭐 아시아였죠. 오랑캐다. 우리도 스스로를 동이라고 했거든요. 이 화이론을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최만리가 그 훈민정음을 결사받은 데 했던 건 최만리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 당시 사대부들의 인식체계에 훈민정음은 오랑캐 문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왜 문명어인 한자를 놔두고 오랑캐 문자를 만드느냐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구한말에요, 최익현 선생 아시죠? 어떤 분이십니까? 단발령이 내렸을 때 내 목을 자를지언정 내 머리를 자를 수 없다라고 하셨죠? 그 앞에 말이 뭔지 아세요? 그때 이제 육일준이 고정을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단발령을 했던 건, 이 서양물 먹어보니까 우리만 상투 틀고 있네? 다 머리 풀어헤치는데? 그래, 한번 좀 같이 한번 좀 부국강병의 대열에 동참하자, 문명의 대열에 동참하자, 이 논리였어요. 그런데 최익현 선생은 부국강병은, 그러니까 중화는 줄기이고 부국강병은 가지이다. 내 목을 자를지언정 내 머리를 자를 수는 없다. 이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논리는 사실은 그것도 역시 화이론의 논리였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상투 튼 머리와 옷이라고 하는 거는 문명을 상징하는 가장 핵심, 가장 의리의 핵심, 그러니까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중요한 가치를 지닌 그 상징이 바로 머리였거든요. 복장. 그만큼 화이론이 강고하게 조선조 200년 동안
작동되고 있었는데 홍대웅은 의심을 하잖아요. 그래서 역에 춘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자가 이제 노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았더라면 또 그 오랑캐 나라도 역시 또 문명으로 이렇게 개화시켰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춘추 밖의 의리, 역의 춘추라는 게 있어요. 어떤 지역 밖에 이제 춘추 의리를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화이론을 의심하는 유일한 발언. 저는 연암 박지원도 이 화이론을 의심하는 데까지는 못 나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요거는 그냥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연결을 저는 늘 시켜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벨 화학상을 받은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믿지 마라. 책을 읽지 마라. 무슨 뜻입니까? 아무것도 믿지 말라는 소리는 뭐겠어요? 기존의 관습과 상식을 그대로 믿지 말아라. 책을 읽지 말라니요? 뭐죠? 그 다음 얘기가 이제 어떤 저자의 권위를 나보다 낮게 여겨 그대로 수용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책이라고 하는 것도 특정한 누군가의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맹신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정신이 하나로 통한다고 봐요. 연암의 이 사고방식은요, 사실은 이게 오늘날의 어떤 교육이나 또 흔히 오늘날 어떤 창의적 교육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시사점을 많이 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딱 지식하면 떠올랐던 게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배웠던 늘 그저 토끼와 거북이 얘기 있잖아요. 아시나요? 누가 이기죠? 거북이가 이겨요. 왜냐하면 토끼가 자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글을 읽었는데요. 토끼와 거북이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은 그거였어요. 좀 근면해라, 부지런해라. 그렇죠? 그러면 언젠가 성공할 수 있다. 토끼 이길 수 있다. 이 논리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토끼와 거북이는 어떤 근본적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물론 이제 현실에서는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는 건 불가능해 보이네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떠나서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쨌든 간 토끼가 자는데 깨우지 않고 가는 건 그건 좀 비겁한 거예요. 경쟁 윤리에서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거 말고요. 토끼와 거북이가 서로 경주를 하는 그 뭐라 해나 그 어떤 그 행위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심각한 결함이 있죠. 뭡니까? 네? 신체 조건, 신체 조건도 조금 더 정확하게 나아간다면 그 경쟁의 이제 조건의 문제인데, 거북이는 어디 사는 동물이죠? 거북이는 사실은 물에 사는 동물이에요. 예, 토끼는 육지 생물이고. 그러니까 물에 사는 동물을 육지에다 올려놓고 같이 경쟁을 시키는 이 경쟁의 조건이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때 갑자기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한 게, 우리가 거북이는 무엇의 상징? 장수도 있지만 느리다. 그렇죠? 거북이는 정말 느릴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오셨죠? 거북이가 어디 생물이라 했죠? 바다에 살잖아요. 만약에 바다에서 사람과 거북이가 경주를 한다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거북이가 이깁니다. 거북이는 바다 생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북이가 느리다라고 하는 건 물에 사는 거북이를 육지에 올려놓고 너 걸어봐 해놓고서 느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북이는 절대 느리지 않습니다. 사람보다도 빠릅니다. 비슷하대요. 그 시속이 20 몇 킬로래요. 빠르게 달릴 때 물속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에 지금 제가 전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어릴 때 배짱이는 게으름뱅이, 부지런하면 뭐죠? 부지런함의 대명사 개미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과학적인 진실에 의하면은 그 전체 개미 가운데 E라는 개미는요 20%래요. 나머지 80%는 놀고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미가 부지런하다는 것도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사실은 진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연암의 생각과도 이렇게 결부시킬 때 우리가 사실은 당연하다고 여기는 어떤 지식 체계, 그렇죠? 상식, 이런 것들이 정말 당연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연암의 모든 글쓰기의 출발점이 일단 거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 과연 당연한 것인가?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라는 게 정말 객관적인
것인가? 니체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진리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 뭐죠? 고정된 의미가 아니다. 하나의 해석일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진리라고 부를 때 그 진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객관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진리를 누가 어떤 의도로 사용하느냐를 들여다본다면은 사실은 그 진리가 맥락에 따라 다른 진리가 계속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해석에 따라 진리라는 개념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걸 얘기를 해요. 또 연암은 저는 그런 의식까지도 사실은 가졌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연암에게 있어서 지식을, 그러니까 어떤 올바르게 체득한다는 건 뭘까? 문자를 아까 보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뭐 그러면서 본인도 이제 문자를 썼다는 그런 한계가 있기는 하지요. 그러나 그런 한계를 인식하고 났을 때 연암이 어떤 궁극적으로 향하를 본다면, 연암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독서라고 하는 거는요, 사물 읽기예요. 사물 읽기. 자, 우리의 지식이라는 거는 연암 생각에는 그 냄새나는 가죽 부다 속에 문자 조금 갖고 있는 거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건 이제 불교에서 나온 말이기는 하지만요. 그러면서 좀 매미가 울고 지렁이 소리가 내는 것이 시를 읽고 책을 읽는 소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제 펼쳐지게 될 연암의 글들을 보면은요, 그 출발점은 언제나 사물부터 출발을 해요. 근데 그 사물에서 도달하는 그 궁극의 지점은 굉장히 거대합니다. 크고. 그래서 연암의 이런 어떤 글쓰기의 어떤 그런 방법론을 우리가 조금만 더 익힌다면은 굉장히 재밌는 글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그래서요, 사실은 이제 연암은, 저는요 이 연암 글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연암은 어떤 어휘를 차용을 할 때, 예전에는 이제 용사라고 해서요, 이제 옛날 그런 어떤 글들을 갖다가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베껴 쓴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따와 쓰는 거를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기는 전통이 있었어요. 옛일을 이제 끌어다 쓴다 해서. 연암도 어떤 그런 옛것의 정거를 많이 빌려오는데요, 되게 그 재밌는 거는, 사실은 연암은 어떤 유학의 정거를 끌어올 때 그거를 절대 있는 그대로의 그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의미로 쓰지를 않습니다. 연암은 어떤 어휘를 쓸 때 자신만의 언어로 써요. 그러니까 저는 늘 그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연구자 입장에서 어떤 문학 작품을 분석을 할 때 어떤 그 근거를 대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어디에서 온 거다, 이런 알리바이를 대거든요. 알리바이를 떼서 그래서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연암한테는 이게 안 통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연암은 알리바이를 다른 데서 끌어오지만 그거는 그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의미를 갖다가 그대로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어휘를 차용을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에 적용하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다른 학자들은 그 어휘 자체가 목적이 되지만, 연암은 단지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그 어휘를 끌어들여요. 그래서 사실은 연암의 통발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그 어휘나 문장이 가지고 있는 맥락을 굉장히 잘 들여다봐야 돼요. 그 연암은 이 상기라는 글에도 나오는데, 언어가 가지고 있는 자의성도 인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개념도 보기에 따라서는 어떤 기능에 따라서 천재라고도 부르고, 하늘 천으로도 부르고, 건으로도 부르고, 다 제가 이렇게 부른다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연암의 어떤 의도를 끌어와서 한번 해본다면, 정말로 어떤 어휘나 언어가 객관적이고 보편 타당성을 갖는 그런 어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내가 생각하기에 긍정적인 이미지 막 떠오르는 대로 쓴 거예요. 또 내가 생각하기에 부정적인 이미지 막 썼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 개념 자체가 긍정적이고 부정적일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한번 이 어휘만큼은 보편 타당한 그런 긍정을 갖지 않습니까? 혹은 이 어휘만큼은 보편 타당한 그런 부정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한번 저한테 말씀해 줘 보세요. 그런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편하게 한번 근데 이 어휘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되게 보편 타당한 그런 긍정의 어휘, 또는 이 어휘는 보편 타당한 부정의 어휘.
네? 강도, 네, 좋아요. 강도. 근데 강도라고 하는 게요. 근데 보세요. 누군가가 마음을 훔치는 거 어때요? 마음의 강도. 그 사람 좋지 않나요? 내 마음을 훔친 사람. 이건 좀 비유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예. 한번 좀 적극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줘 보셔요. 저도 사실은 뭔가 이렇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같이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네? 바퀴벌레요? 근데요, 이 바퀴벌레가 얼마나 서양 사람들이 영양가 있다고 단백질, 고단백질이라서요, 이거 이렇게 잡아먹고 그래요. 예, 사실은. 그리고 이 바퀴벌레가 없으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쨌든 간 이게 유용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 바퀴벌레. 바퀴벌레, 연암식으로 따지면 그 끔찍히 싫은 바퀴벌레를 관찰하시고서 애정을 품으신다면 거기에서 이제 글쓰기가 출발되시는 겁니다. 네? 개미? 네. 네, 그렇죠. 맞아요. 예, 바퀴벌레. 예. 테러는 어떨까요? 테러. 테러 혹시 뭐 긍정적인 어휘 뭐 말씀해 주실 분 있으세요? 평화는 어때요? 좀 좋지 않나요? 아무 생각 없으세요? 네? 뭐요? 네, 말은 평화지만. 그래, 뭐 어떻게 보면은 저는 평화를 정말 좋아해요. 전쟁의 어떤 반대 개념으로서 평화를 사랑하는데, 사실은 어찌 보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더 갈등이 많은 법이고요. 독재일수록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더 평화예요. 누르기 때문에. 그렇죠? 갈등이 없죠.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평화가 사실 어떤 맥락에서는 굉장히 억압의 다른 말일 수도 있어요. 테러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IS죠. 뭔가 같은 제가 생각해도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또 어떤 정치적인 맥락에서 우리 왜 안중근 의사가 이제 했잖아요. 뭐죠? 예, 했죠. 그래서 우리 독립군인데 그때 근데 이제 세계 외신들은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독립지사인데 그게 외신으로 보기에는 어떤 폭력적인 테러리스트로 비춰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개념에서의 어떤 테러는 또 이게 굉장히 또 다른 맥락으로 이렇게 또 이게 이해될 때가 있어요. 한번 좀 저를 좀 깨우쳐 주세요. 한번 이거만큼은 보편타당한 긍정어입니다. 이거만큼은 그래도 부정적입니다. 네? 어떤 거요? 무지개? 무지개가요. 사물이 갖는 상징은 우리는 되게 긍정적인 의미지만 제가 알기로 서양에서의 무지개는 이게 되게 불길한 의미인데요. 네. 그거는 이런 사물은 나라마다 이렇게 다 달라요. 우리에게 뭐 해바라기가 충신이지만 서양에서는 자꾸 바꾸니까 오히려 간신의 의미로도 쓰이고 뭐 그런 식으로 다르듯이. 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혹시 문학 잘 치르셨나요? 시험? 국어 어땠어요? 성적? 문학. 우리가 이제 문학이나 국어를 어렵게 여기는 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해석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훌륭한 시인일수록 그 시어를 자기만의 개인적인 언어로 창조를 해내잖아요. 그러면 그 시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라든가 상징의 의미는 어떻게 파악이 되는 거예요? 보편적인 상징이나 보편적인 어떤 그런 개념으로서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어휘가 쓰이는 전후 맥락에서 찾아내야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컨대 깃발이 있으면은 유치환이죠. 깃발에서 보면은 저 영원한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노스텔지아의 손수건, 그 향수를 뜻하지만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에서 깃발이 아니라 바다겠군요. 바다가 그리움이지만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에서의 바다는 그 나비를 청무밭으로 알았다가 빠뜨리게 하는 그런 무서운 공간이 되는 거죠. 그렇게 어떤 어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절대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맥락에 따라서 그것이 막 변동이 되는데 연암이 이거를 구사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다른 고전에서 다른 학자들의 그래서 이런 거를 별로 못 봐요. 그러니까 관습적이죠. 정해져 있죠. 그 어휘가 쓰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연암은
그 어떤 뭐 진리의 방편이건 어떤 그 불교적이든 장자적이든 유가적이든 그 어휘를 끌었을 때요, 그거를 그 원래의 그런 관습적인 의미로 쓰질 않고 자기의 어떤 그런 진리를 설파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본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제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사실은 이제 이 사이에 주목하라는 건데, 그 연암의 이제 낭환집서라고 하는 그 작품에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글이 있어요. 이게 이제 답이 무엇인지 이제 모를 정도로 애매한 게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 자료를 딱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전편을 이제 제가 이제 거기까지 못했는데, 그거 얘기는 간단해요. 이제 그 황희정승이요, 그 이제 집에 돌아오니까 며느리하고 딸이 맞이하면서 서로 다투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가 어디에서 생기는가. 그래서 이가 옷에서 생기는가, 살갗에서 생기는가. 그래서 이제 딸이 막 오면서 아버지, 이는 옷에서 생기죠? 그러니까 황희정이 그래 맞다. 근데 며느리가 아니 아버님, 이는 내가 아까 옷이라고 했나요? 살갗에서 생기죠? 그러니까 그것도 맞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부인이 아니 지금 옳고 그름을 따르는데 둘 다 맞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황희정승이 이제 해준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는 그 떨어지지도 않고 붙어있는 옷과 살갗의 사이에서 이가 생긴다. 굉장히 이게 사실은 되게 이제 미묘한 얘기인데요. 사실 떨어지지도 않고 붙어있지도 않는 옷과 살갗의 사이라는 게 불레이 불비인데, 이게 저 불교에서 그 진리를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논법이거든요. 그러면은 둘 다 옳다는 건 오늘날 뭐라고 얘기를 하죠? 흔히 양시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양시론. 그러니까 이게 뭐 양시론을 얘기하는 걸까?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논술에서도 이제 나왔던 그 예가 이거잖아요. 그 백호 임재라는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신발을 짝짝이로 신었는데 하인이 지적을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상관없다. 오른편에서 보는 사람은 나 집신 신었다고 생각할 거고, 왼편에서 보는 사람은 내가 가죽신을 신었다고 생각할 거다. 무슨 상관이냐?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되고 바른 견해는 옳다 그르다는 시비의 가운데에 있다. 땀에서 이가 생기는 것은 살펴보기 어렵다. 거기에는 빈틈이 있다. 뭐 그러면서 오른쪽도 아닌 왼쪽도 아닌 그 가운데를 누가 얻겠느냐. 말똥구리는 자기 경단을 아껴 여룡의 구슬, 여의주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또 용도 자기에게 여의주가 있다고 해서 말똥구리에 말똥을 비웃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되는 이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이게 재밌어요. 사실은 문장을 얘기하기 위한 거지만, 말똥구리 아시죠? 연암이 어떤 진리를 말하는 건 꼭 똥이 나와요. 진짜로. 신기해요. 여기도 이제 말똥구리. 그러니까 말똥이라는 건 뭘 상징해요? 천한 거, 값없 없는 거, 주변의 거. 여의주는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탐내는 거. 여의, 뜻대로 된다. 뜻대로 되는 구슬이잖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탐내는 거, 좋은 거, 중심적인 가치, 그거를 얘기한다고 봐요. 한편에서 바라보면 부분적인 진실을 얻을 뿐이에요. 그거는 부분적 진실이에요. 하지만 대립되는 쪽을 나오르는 전체적인 진실을 확보할 때 거기서 총체적 인식이 생긴다는 거죠. 지식이.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물론 장자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장자에도 시비를 가를 때 도출하는 개념을 말해요. 그러니까 장자식 중의 개념은 같이 돌아가면서 움직여주는 개념이에요. 유교에서 말하는 중은 무엇이냐? 이런 얘기를 해요. 중을 잡고 저울질이 없으면 한쪽을 잡는 것과 같다.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1과 10이 있을 때 그 가운데는 어디입니까? 그 중용은 5죠. 근데 문화라고 하는 건 늘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그 10에서 100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100까지 갔을 때 1에서 100의 가운데는 뭐죠? 50이죠. 근데 그때도 만약에 5를 잡고 있다면은 거기는 뭐가 되는 거죠? 그게 계속 앞으로 나아갈수록 그 자리는 분명히 처음에는 그것이 중용의 자리였지만, 알맞은 자리였지만, 문화가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함에 따라하는데도 그걸 움직이지 않으면은 나중에 극단의 자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유교의 중이라는 게 단순히 일직선에서의 가운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맹자의 글을 읽어보면은 결국은 그 변화하는 크기에 맞게 알맞은 가운데에 처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연암이 이런 식의 중이냐? 근데 연암은 조금 다른 논리로 저는, 그러니까 아까 말똥구리와 그 다음에 이제 여의주를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그
그러니까 조선 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의 어떤 가치관 속에서는요, 옳고 그름, 선과 악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말똥에 관심 갖지 않아요. 배척하죠. 소외시키죠. 인간, 군자가 있고 소인이 있습니다. 소인 거들떠도 안 봐요. 하인이라는 존재는 뭐예요? 그 인간도 아닌 거예요. 그냥 부려먹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연함이 이 말똥과 이 여의주를 얘기했을 때, 만약에 그랬을 때 한쪽은 거들떠도 안 보는데, 야, 그러니까 이 말똥도 자세히 보고 여의주도 자세히 봐야 돼. 단순한 기계적인 균형 정신처럼 보이나요? 저는 그렇게 들리지가 않아요. 중간을 강조하는 발언이 향해 있는 시선은 오히려 저는 주변적인 것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각각의 존재를 인정하자는 이 발언은 지배적 가치에 의해 소외되었던 존재의 애정을 갖는 휴머니즘의 발현이에요. 그래서 연암의 어떤 인간관을 보면은, 그 전을 보면은 그 주인공들이 되게 거지, 똥 푸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관심조차 안 두는 것도 좀 또 꼼꼼히 보자. 왜? 진실이라고 하는 건 이 편과 이 편의 그 사이 어딘가에 있어 라고 하는 게 단순한 기계적인 가운데 이런 합리적인 균형을 넘어서서 사실은 주변적인 가치에 의해 소외되었던 그 중심적인, 그 주변적인 가치를 좀 더 애정을 갖고 끌어올리려는 그런 연암의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연암의 이런 사고를요, 경계인의 시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경계인. 그 호질에도 이런 얘기를 하죠. 호랑이와 메뚜기, 개미와 사람은 함께 길러져 살아가야지 등지고 지내서는 안 된다. 호질의 주제가 위선적인 유학자에 대한 비판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호랑이의 꾸짖음과는 관계없어요. 전 부분이에요. 호질의 궁극적인 주제는 이거예요. 호랑이가 꾸짖는 것에 가장 핵심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호질은 인간과 그러니까 문명과 자연의 관계라고 하는 중세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다른 글에서는 다룰 수 없는 굉장히 큼지막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에요. 저는 그걸 이제 생태사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호질에서는 호랑이가 북각선생을 꾸짖으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사실은 하찮은 개미도 같이 이 지구라는 공간 속에서 어울려 살아가는 거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또 천하에는 본래 버릴 물건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똥과 깨진 기아 조각이 최고의 볼거리라고 얘기를 해요. 연암의 기본적인 심미의식은 사람들이 버리는 물건, 가치 없다고 생각되는 거, 그것을 갖다가 사실은 그걸 통해서 새로운 자각에 이르게 해요. 글쓰기에 관심 없는 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가장 쓸모없다고 여기는 거, 가치 없다고 여기는 거, 그 대상에 대해서 얼마만한 이해를 갖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사실은 우리가 무엇이 쓸모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을 얼마만큼 아느냐의 문제일 뿐이에요. 혹시 애완견 기르는 분 있어요? 개. 누군가에게 개는 그냥 보신탕이에요. 그러나 그 개를 기르는 분에게는 다른 평범한 사람보다 더 소중한 의미를 지녀요. 저는 그럴 거라고 봐요. 아마 그 개 죽으면 되게 막 슬퍼서 틀림없이 묻어줄 겁니다. 잡아먹겠어요, 누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 중요한 거는 관계예요. 관계. 이 나와 타자를 맺고 있는 이 관계를 어떻게 이거를 조화롭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연암은 했어요. 그러면은 연암은 사실은 이 현대 회화 이론 사물의 색은 정해져 있지 않다. 빛에 따라 달리 비친다. 무슨 얘기를 하기 위해서일까요?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 사물은 정해진 색이 없는데 내가 눈으로 먼저 정해버린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먼저 정해버린다. 선입견. 눈에서만 판정하냐? 보지도 않으면서 마음속에서 미리 판정해. 이런 거 편견이잖아요. 편견. 연암은 이 까마귀를 보면서 선입견과 인간들의 편견의 문제를 얘기하려고 해요. 보지도 않으면서 왜 미리 하느냐. 까마귀를 검은색으로 고정한 것도 충분한데 까마귀를 갖고 세상의 온갖 색을 고정하려 하는구나. 이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우린 각각의 틀이 있잖아요. 그걸 흔한 말로 그 틀을 뭐라고 그러더라? 창틀을 부르는 프레임. 그 프레임에 벗어나면은 이상하다,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연암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일정한 틀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빨간 안경을 끼면 세상은 온통 빨간색이죠. 그럼 빨갛지 않은 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조의 나라에서 까마귀는 이상한 새인 거죠.
왕따시키죠. 배척시키죠. 물론 이게 지금 연암은 글쓰기의 다양성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왜 글을 자꾸 한 가지 틀로만 가두느냐, 사람마다 개성이 다른데. 근데 그거를 얘기해서 먼저 이렇게 인식론을 먼저 얘기해요. 굉장히 미적이죠. 그러니까 가장 평범하게 보는 까마귀, 누구나가 당연하게 여기는 백이면 백사라. 근데 갑자기 의문을 품으면 까맣지 않은데? 그래 놓고서 그 논거는 왜 사람들은 그렇게 한 가지 색으로 가둘까? 게다가 보지도 않고 또 한 가지 색으로 가둔 것도 족한데 세상 모든 색을 꼭 한 가지 기준에 딱 따르라고 해놓고 그 기준이 아니면 틀리다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연암의 기본적인 글쓰기 방식이에요. 그래서요, 연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이제 그걸 얘기했지만 연암은 그 글 전편에서 뭘 꼭 얘기하냐면은 과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게 올바로 보고 있는 건가? 우리의 눈이 정말 객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건가?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그러면서 일야구도하기, 저는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그 연암이 저는 일야구 저기 열하일기 같은 거 이제 한강이 안 되니까 막 5강 이제 이런 거 할 때 있는데 일야구도하기가 정말 재밌는 게 그 열하까지 가는데 하룻밤에 강을 9번 건너가요. 그냥 막 황제생신에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얼핏 하룻밤에 강을 9번이나 건널 수 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특산물 바리바리 선물 싸고 수십 명이 그 강을 한번 건너는데 이걸 하룻밤에 9번 건널 수 있나? 이 의문 또. 그래서 실제 또 뭐 어떤 후배 학자가 1도화에서 9도화까지 있는 중국의 또 그 지명을 발견해서 답사도 가고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 게 일야구도학인데요. 어쨌든간 연암이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귀와 눈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보고 듣는 게 자세할수록 병이 된다. 그러니까 귀와 눈만을 의지하지 말고 명심하자. 이거 되게 유명한 말인데 일단 넘어가요. 그리고요, 또 이게 되게 유명한 연암의 글이죠. 40년 된 소경이 어느 날 눈이 떠져요. 그래서 울고 있어요. 화담 서경석 선생이 물어봐요. 너 왜 울고 있니? 그러니까 제가 원래 소경으로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감각기관을 동원해서 지팡이에 의해서 집을 찾아갔는데 지금 갑자기 눈이 팍 떠졌어요. 그랬더니 여기 지금 벼랑간 눈이 떠졌어요. 그랬더니 천지가 드넓고 산천이 뒤섞여 온갖 의심을 그래가지고 집을 지금 못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담 서경덕 선생이 뭐라고 해요? 그럼 좀 지팡이에 의지해서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연암 선생이 지금 눈이 떠졌는데 지팡이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서경이. 그러니까 이제 화담 서경덕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도로 눈을 감아라. 거기에 내 집이 있다. 도로 눈을 감으라는 거예요. 집은 진리의 집이죠. 진리를 찾아가는 집. 도로 눈을 감으면 뭐가 되는 거죠? 소경이 되는 거죠. 연암에게 소경은 진리를 찾는 지혜자를 뜻해요. 그래서 연암의 그 열하일기도 많이 나오지만 늘 그 소경은 오히려 기존에 아까 말한 선입견, 편견 이런 거를 갖지 않는 순수의 눈을 가진 지혜자, 평등한 눈을 가진 사람, 이런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명심, 도로 눈을 감아라 이런 것들이 다 하나. 우리가 오히려 눈으로 보는 게 기존의 지식, 아까 지식 계속 얘기했어요.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왜곡시킨다는 거야. 진리를 알게 하는데, 진실을 찾아가는데. 그래서 그런 선입견, 기존의 지식 좀 이런 것들을 좀 벗어버리고 굉장히 순수한 좀 어떤 마음과 눈으로 보자.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 메타포가 또 되게 중요해요. 연암에게는 어린아이와 소경이 지혜자를 뜻해요. 늘. 그런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좀 더 진리를 찾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도로 눈을 감아라라는 건 연암에게 있어서는.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뒤에서 이 괴테가요, 속임은 당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속임에 넘어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연암도 그 요술, 아까 그거 요술 그 장면을 보고 한 얘기예요. 요술쟁이가 속인 것이 아니라 구경하는 사람이 스스로 속은 것일 뿐이다.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연암은 세계를 갖다가 탓하지 말고 이 주체자, 인식 주체가 제대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조금은 이제 어떤 그런 좀 적용의 맥락이지만, 이제 제가 이제 좋아하는 글이라서 빅터 크랭클이라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3년 동안 있던 사람이 이 얘기를 해요. 한 인간에게서 모든 걸 빼앗아갈 수는 있는데 삶에 대한 태도만큼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래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한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어떤 환경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내가 개인의 어떤 그런 의지하고는 무관하게 닥치는 불행도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 닥친 그 불행이나 그 조건,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려는 나의 의지의 문제인 거예요.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복할래 불행할래를 묻는 거예요. 그거는 내 생각의 프레임의 문제일 뿐이에요. 조건을 탓하기보다는 그 조건을 받아들이는 나의 의지와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죠. 프레임을 바꾸면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빅터 프랭클은 기억에 남는 게 어느 날을 줄을 섰대요. 줄을 섰는데 조금 낯설어 보이더래요. 요 줄이 두 줄로 섰는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할 때 슬쩍 옆에 줄로 그냥 했대요. 근데 요 줄에 건 사람들이 다 가스실로 들어가서 죽은 거래요. 그 순간의 어떤 선택으로 살아났던 사람인데, 뭐 아내도 가족도 잃고 재산도 다 잃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비인간적인 상황 속에서도 나는 인간의 존엄성만큼은 내가 지켜내려고 이제 했다라고 고백을 하던데, 그렇듯이 우리가 환경이라고 하는 걸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환경을 갖다가 대하는 나의 마음은 순전히 나의 어떤 선택인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어디 글에도 나오죠.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뜻인 거예요. 조금 이제 연암의 발언과는 좀 더 나갔지만, 우리가 이제 프레임의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이렇게 고정된 틀 좀 벗어날 때 좀 더 우리가 내 삶을 좀 더 풍성하게 할 수 있고 세상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진실되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연암엔 이래요. 그리고 이게 이제 연암의 글쓰기는요, 처음에 어떤 사물의 본질에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유학자들이 사물을 보면서 늘 윤리를 생각하고 교훈을 생각하는 데 비해 연암은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 특성, 그거를 꼼꼼하게 관찰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인식론, 미의식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그리고 나서 좀 더 현실을 교정하거나 인간을 반성하게 하는 데로 나가요. 이게 연암의 글이 가지고 있는 뛰어남이에요. 정말이요, 연암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세계적인 문호라고 불려도 저는 손색 없다고 생각해요. 열알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 줄까? 늘 고민이에요, 고민. 연암은 이런 얘기를 해요. 군자가 화려한 꽃을 싫어하는 거는 꽃이 크다고 해서 열매가, 그러면 뒤에서 하는 얘기, 연암은 열매를 맺는 걸 중시해요. 모란과 작약, 아무리 군자의 꽃이지만 그러나 열매가 안 맺히기 때문에 별 효용성이 없다. 연암은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져요. 꽃을 봐도. 근데 이욕이라는 사람은 오히려 모란을 보면서 꽃에 열매가 없다고 화나지 말라. 열매가 없어도 인간 세상에 꽃이 된다. 이건 이제 이욕이라는 사람. 굉장히 신미주의자고 유미주의자예요. 이욕은. 두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가 똑같아요. 인간도 벌레의 하나다. 이 기본적인 동일한 사유에서 출발을 했는데, 연암이라는 사람은 어떤 좀 세상을 교정하는 그런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어요. 열매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이욕은 꽃 자체를 좋아했던 사람, 어쨌든 정조의 문체반정에 유일하게 희생을 당한 사람, 제가 어쨌든 관심을 갖는 인물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잘 쓰고 싶다면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인 거, 남들이 가보지 않는 곳 간 달나라에 갔다 해서 좋은 글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새로운 그런 여행을 갔다 해서 좋은 글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이 지금 내가 이 일상에서 늘 상투적으로 지나쳤던 거, 흘려버렸던 것을 다시금 꼼꼼히 관찰하라. 그리고 연암식으로 한다면 어떤 것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찾아요. 그래서 그 사물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 애써요. 거기에 일단 글쓰기의 출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글을 쓰고 싶다면. 그리고 연암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새로운 사유가 충분히 오늘날에도 이렇게 맞닿아 있을 만큼 의미를 지녀서 좀 연암이라는 인물을 좀 세계적인 수준의 문호, 세종대왕, 이순신 다 훌륭하고 좋고 다산도 좋지만, 저는 좀 우리나라도 연암 한번 좀 뛰어난 문호 한 명을 이렇게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 연암이 거기에 부합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